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김원주입니다. 오늘 선택한 책은 열린 출판사 존머 씨 이야기입니다. 제은이는 패트릭 주스킨트고요. 이 책을 다 읽고 제가 느낀 점은 아주 따뜻하고 뭔가 먹먹하기도 하고 나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슬픈 장면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알쏭달쏭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패트릭 주스킨트라고 하는 지은이가 존머를 내세웠고 존머를 나중에 그렇게 죽였을까? 왜 조모를 아무 일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직 걸어 다니는 사람으로만 묘사를 했을까? 라는 게 되게 궁금해서요. 이 책을 아주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많이 붙어 있죠? 이렇게. 우선 이 책에 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책을 옮기신 유혜자라고 하는 분께서 옮기니 말로 페이지 122페이지에 적어놓은 부분,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먼저 읽어보고 제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12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요. 하지만 과연 존모 씨의 삶은 무엇이고 그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하고 질문이 똑같아요.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생 죽는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만으로 살며 지내다가 결국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하고 그는 죽어버렸다. 나는 이 글을 읽고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의할 수 없다. 이승이 무수한 발자국만 찍고 다녔을 뿐 부정적이죠. 사실 그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애초에 자기가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다. 이건 모든 인간들이 다 겪는 그런 어떤 삶의 순환이니까. 그는 사는 동안 오로지 자신이 되돌아가게 될 죽음에 대해서만 줄곧 생각하고, 동의 안 됩니다, 저는. 자연의 회계 질서에 철저하게 복종한 사람이다. 이것도 동의할 수 없어요. 지독히도 순결하고 극단적으로 완고하게 전생에서부터 저승까지 이어지는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서 가버린 그가 살았지만 살지 않았다. 이것도 동의할 수 없어요. 그가 나에게 던져준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살아라였다. 이건 이제 옮기니까 이 글을 읽고 나서 얻은 교훈이겠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는 순간순간마다 정신과 육신이 혼연일체가 되어 참으로 살아있는 자답게 깨어서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내 의식에 깊숙한 자락에서 꿈틀댔다. 이게 이 책을 읽고 이분이 얻은 교육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이분이 틀렸으니까 이분을 비난하겠다, 비판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랑 생각이 다른 것 뿐이니까 이분은 이렇게 읽으셨는데 내가 동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제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체 글의 내용은 중간중간에 아주 귀여운 몇 개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죠. 이 책 안에. 그리고 결국에는 유년 시절부터 이 어린 주인공 소년이 유년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그려놓은 것들인데 그 안에서 존모 아저씨가 하는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를 찾아보았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존모 씨가 이 마을에 들어온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들어왔고 그 위에 끊임없이 걸어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끊임없이 죽음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사람일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거기에도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읽기에 존모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부분을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시면 이 어린아이가 유년기에 아주 어렸을 때 맨 첫 장에 그게 나오죠.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아이라면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바로 다음에 나무 타기를 아주 즐겨하는 아이예요. 그러면서 바로 뒤에 또 나무 타기와 날아다니기는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했어요. 몸무게가 조금 불고 이제 신발 사이즈도 커지면서 날아다니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나무 타기는 가능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존모 씨를 끌어들이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존모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페이지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존모 씨에 관한 얘기예요. 이 아저씨는 두 가지 물건만은 존모 아저씨가 여름이나 겨울이나 상관없이 항상 가지고 다녔다.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를 본 사람은 일찍이 아무도 없었다.
그중 하나는 지팡이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하나는 배낭이었다. 지팡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산책용 지팡이가 아니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거 보시면 대부분 허리 정도까지 오는 제3의 다리처럼 사용하는 게 산책용 지팡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길쭉하고 약간 구부러진 호두나무 가지로 크기가 아저씨의 어깨를 넘겼대요. 크기가. 대단히 큰 지팡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고 아저씨에게 제3의 다리 역할을 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지팡이를 대단히 중요하게 본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지금 유년기에 있는 아이예요. 나무 타기를 즐기는 아이고 자기가 날아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 나무를 타려면 어떻게 타야 돼요? 가지를 이렇게 잡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가지를 호두나무 가지 지팡이로 바꿔보세요.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존모 아저씨는 이 소년의 동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나무 타기를 즐기는 소년, 끝이 구부러진 아저씨 어깨보다 훌쩍 위로 올라가 있는, 다시 말하면 아저씨 어깨보다 키보다 큰 그 호두나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 항상 잡고 있죠. 아이가 나무를 올라가려면 나뭇가지를 항상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나무는 아이의 동심을 나타내는 존머의 지팡이다 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존머는 동심인 거예요.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이 글을 전체적으로 쭉 읽다 보면 나중에 이 주인공 아이가 자살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살하는 장면. 그 부분도 되게 재밌게 여러분들이 읽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존머 씨가요. 멜빵 모자랑 배낭이랑 지팡이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책 전체에서 보시면 존머가 지팡이를 놓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살 장면 쪽으로 잠깐 가보면 95페이지예요. 저는 95페이지에서 이 부분만 읽고 잠깐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밑에서 8, 9번째예요. 중간에 보면 먼 곳까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3번의 빠른 동작으로 밀짚 모자, 지팡이, 배낭을 벗어놓고는 침대에 눕는 것처럼 길게 다리를 뻗고 나무뿌리 사이 땅바닥에 들어 누웠다. 요게 지금 아이가 자살하려고 하는 장면이잖아요.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떨어질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확인하려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존머 아저씨가 여길 나타나서 만약에 이 아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존머 아저씨까지도 다치거나 죽게 되는 그런 수직 방향의 일직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저씨가 손을 놓습니다. 지팡이를 놔요. 나뭇가지를 놓으면 이 주인공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존모 아저씨는 이 지팡이를 항상 손에 쥐고 다니는 사람이거든. 근데 하필 그 장면에 아이가 떨어질 그 자리에 지팡이를 놓고 누워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동심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그 푼켈 여선생의 그 코딱지 때문에 그 장면도 재밌잖아요? 자살한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내가 상징적으로 죽어줄게. 지팡이를 놨다란 얘기는 아이가 나뭇가지를 놓은 거예요. 나뭇가지 놓으면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아이는 여전히 나뭇가지를 잡고 있고 존머 씨는 상징적으로 지팡이를 놓은 겁니다. 아이를 대신에 죽어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 위쪽으로 한번 더 가볼게요. 95페이지. 제가 이 아이와 존머는 같다. 다시 말하면 존머는 아이의 동심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서도 찾을 수 있어요. 95페이지에 보세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존머 아저씨의 모습이 30m 밑에 엄청 높이 올라갔어. 그것도 내가 뛰어내린다면 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저씨도 넘어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수직적인 위치에 나타났다. 난 나뭇가지를 손으로 꽉 부여잡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 아이는 지금 나뭇가지 잡고 있는 겁니다. 존모 아저씨는 미동도 없이 서서 숨을 헐떡이며 몰아쉬고 있었다. 호흡이 어느 정도 가누어지자 아저씨는 갑자기 숨을 죽이더니
무슨 소리라도 엿들으는 것처럼 고개를 돌려 사방을 살폈다. 그러고는 몸을 구부리더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왼쪽 덤불 밑을 살피고, 왼쪽 보고, 또 키가 작은 나무들이 수풀을 잃은 오른쪽도 살피고, 인디언처럼 나무 주위를 슬쩍 돌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사방을 다시 한번 살피고 라고 했는데, 제자리로 돌아와에서 느낌표가 찍혀있는 괄호 문장이 있죠. 위쪽만 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때요? 아저씨가 와가지고 사방을 다 둘러보는 거야. 혹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디만 뺐다고? 위쪽만 보지 않았대. 왜? 아이가 거기 올라가 있는 걸 알아. 그러니까 안 본 거야. 그 아이가 어디에 떨어질지도 알아. 이게 동심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동심이 바로 존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살하려고 할 때 자기가 이미 그 자리에 와서 상징적 죽음을 맞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95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저씨가 그러고는 누워서 미처 쉬기도 전에 눕자마자 바로 일어서더니 깊은 한숨을 길게 몰아내쉬었다. 아니, 그것은 한숨이 아니었다. 한숨을 쉬면 뭔가 홀가분해지는 듯한 소리가 나지만 그것은 뭔가 고통스러운 시름에 가까웠고, 떨어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시름에 가까웠고 홀가분해지고 싶은 갈망과 절망이 엉켜서 가슴에서부터 배어나는 깊고 참담한 소리였다. 이런 시름소리였겠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중환자가 내는 끙끙 앓는 소리같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상징적으로 자기가 떨어져 죽은 걸 존머가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볼까요? 97페이지예요. 존머가 그러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느끼는 겁니다. 96페이지부터 가야 되겠네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싹 가셨다. 웃기는 짓거리 같았다. 난 내가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지도 기억할 수 없었다. 그까지 코딱지 때문에 자살하다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던 내가 불과 몇 분 전에 일생을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을 보지 않았던가. 여기서 일생을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 사람이라는 말을 가지고 아마 다른 유튜버들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자. 그래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사람. 근데 저는 다르게 읽었습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뭐냐면요. 어떤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심의 사망이에요. 동심의 죽음. 동심의 죽음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걷는 사람이 존머예요. 어린아이들이 동심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동안 그 아름다운 동심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심의 죽음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쳐 주는 자가 바로 존머다. 존머는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겁니다. 거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동심으로 읽어도 되지 않나요? 근데 또 뒤로 한번 가볼까요? 아저씨가 언제 지팡이를 놓는지 111페이지에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친구가 이제 자전거를 아주 잘 타요. 3단 기어가 있는 자전거를 형한테 물려받고 그것을 저녁 밤길에도 불빛 없이 운전을 할 수 있고 기가 막히게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친구네 집에 가서 뭐 이런 어떤 TV 드라마 같은 걸 보고 집에 빨리 가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데 체인이 빠지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111페이지입니다. 호수는 마치 큼직한 거울 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호수 가장자리에 존머 아저씨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처음에 나는 아저씨가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물이 아저씨의 장화 위까지 차 있었다. 뚝에서 몇 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등은 나를 향하고 산 너머에 여전히 남아있던 마지막 노르스름한 햇빛이 한 줄기 비치는 반대 뚝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는 그곳에 박아놓은 말뚝 같았으며 약간 구부러진 그 지팡이, 아까 말했던 오른손에 들고 밀짚 모자는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이 호수의 환한 수면의 검은 실루엣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존모 아저씨를 보는 거죠. 근데 이 주인공 아이가 지금 이 시기가 몇 학년이냐면 고3에 올라가는 아이예요. 이제 청소년이에요. 자, 뒷부분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렇지만 아저씨는 비록 물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쉬지도 않고 주저하는 기색도 없이 꿋꿋하게 거의 열정적으로 걸었고 마침내는 앞을 가로막는 물을 좀 더 빨리 헤쳐나가기 위해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양팔로 노를 저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자, 지팡이를 손에서 놓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아이가 자살하려고 할 때 지팡이를 놓은 것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상징적 죽음을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유아 시절의 아이가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아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제는 다 큰 아이니까 더 이상 동심이 필요하지 않아서 호수에서 지팡이를 놓고 죽어 사라지는 겁니다. 대단한 존모인 거죠. 그러면 왜 호수에서 죽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어린 시절에 우리가 동심을 갖잖아요. 이 책 첫 부분에 가면 맨 처음에 이 아이는 날아다닐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날아다니는 것은 나무를 기어오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날아다니는 것과 나무 위에 있는다는 것은 중력에서는 벗어나는 행위잖아요.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만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가장 덜 받아야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우리 여러분 지상에서 중력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곳이 어디예요? 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물 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는 것 이유가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동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호수에서 죽은 이유는 그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주 특별하게 이 두 장면만 여러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장면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또 중간에 저런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랑 경마장에 가서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붓다가 그게 우박으로 바뀌는 경우 있었죠. 그때 아버지가 창문을 열고 존모 씨한테 존모 씨 차에 타시오. 그러다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존모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니 나를 제발 가만 두시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존모가 말하는 장면이 딱 두 군데 나와요.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어디에서 그 말이 나오는지. 36페이지에 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발 나를 좀 그냥 놔두시오.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그 말이, 아빠 당신의 그 말이, 그 잔소리가, 당신들의 그런 생각이 동심을 죽이니 제발 나를 가만 놔두시오 이런 말이야. 어린 아이들한테는 동심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당신들의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지식이라든가 당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동심을 짓밟지 마세요 라고 읽어야 돼요. 왜 동심이라고 읽었느냐 하나 더 가볼까요? 27페이지 맨 위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그에게 어디에서 오는 중인지 묻는다거나 어디를 가느냐고 물으면 그는 마치 콧잔등에 팔이라도 앉은 것처럼 마지못해 고개를 가로저으며 뭐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했는데 그 말은 불과 몇 마디를 제외하고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다. 그래놓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바빠서 이제 학교 뒷산을 올라갔다가 호수를 빨리빨리 지나서 오늘 아직 시내에도 꼭 가봐야 하고 너무 바빠 지금 당장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이거 뭘까? 여기에 지금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말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말. 그래서 저는 존모 씨가 말하는 그 두 개의 장면 그러니 제발 나를 가만히 놔두시오. 어른들 당신의 간섭으로 인해서 동심이 죽을 수 있으니 입 다물고 계시고 제발 나를 가만히 놔둬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그 두 개의 장면 지팡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존모가 동심을 나타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밀란 쿤데라의 무의미 축제에 관한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